우리가 아주 집중적으로 그 서양 철학사 공부를 해야 될 텐데, 지금 존 로크의 사상으로부터 그야말로 칸트에 이르는 그 과정이 서양 철학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것이 서양 철학을 이해하는 가장 그 근간이 되겠죠. 우리가 서양 철학 한다 그러면은 로크, 그 다음에 버클리, 그 다음에 휴움, 그리고 칸트. 휴움으로부터 독단의 잠을 깼다 이러고서 칸트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칸트에서 피시테, 그 다음에 쉘링, 그 다음에 헤겔. 이제 이것이 보통 우리가 서양 철학사를 말하는 그 기본 흐름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서양 철학사를 강의하기에는 너무도 그 제 인생이 주변에 자꾸만 그 사건들이 끼어들어서 이 모처럼 만에 서양 철학 강의를 좀 집중적으로 못하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만은, 지난주에는 제가 그 대한상공회의소, 보통 상의회라고 요새는 약칭으로 부르는 모양인데, 전경련이 뭐 소수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모임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전경련이라는 건 사실은 그 이상한 거죠. 그 대기업은 그야말로 막강한 지배자들인데, 그 지배자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단체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일본의 자민당 권력 구조하에서 있는 그런 현상을 우리나라가 모방한 것이고, 그래서 전경련은 해체돼야 되는 거죠. 그것은 해체돼야 할 거지, 대기업은 각자 자기들의 그 길을 모색해야지, 대기업들이 어떠한 단체를 만들어서 담합을 한다든가 그거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런데 반해서 대한상공회의소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 구한말부터 이렇게 자생적으로 생겨났던 조직이고, 그리고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그 운영되고 있는 하나의 우리나라 기업의 가장 권위 있는 상징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요번에 이제 매년 여름 때 모이는 모양이에요. 매년 여름 때 모이는 모양인데, 요번 모임은 도올 선생님을 모셔가지고 도올 선생님의 말씀을 듣겠다. 그래서 제가 그 기업인들 앞에서 강의를 한 것도 없었던 일이고, 그래서 요번에 어떠한 것을 얘기를 하면 좋을까 상당히 제가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전에 뭐 그 강의 내용을 정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하다가, 지금 남북 문제가 상당히 그 우리나라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과제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기업인들이 남북 문제에 대한 좀 본질적인 이해가 있어야겠다, 이런 의도에서 제가 이번에 기업인들의 역할, 사회적 역할과 더불어 남북 관계가 어떤 방식으로 형성되어 온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본격적인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 강의 내용은 다음 달 그 월간 중앙에 제가 글을 써서 그 강의 내용을 소개하기로 했고, 제 마음속에도 항상 그 좀 미진했던 부분이 북한에 대한 연구가 제가 좀 부족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북한의 역사를 머릿속에서 복원하는 작업을 아주 그 치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대개 북한도 이해할 만큼 되거든요. 그래서
요번 이제 북한 연구를 하게 된 것은 사실은 제가 노자를 노자를 읽읍시다라는 이 제목, 재미난 제목으로 지금 그 노자의 아주 대규모 주석서를 쓰고 있는데, 이 주석서를 쓰는 것도 역시 나는 이거는 그 학구적인 고증학적인 주석서일 뿐만 아니라 이 노자라는 도적경의 언어를 해설해 가면서 현대 우리가 당면한 우리의 문제, 진짜 우리의 철학이 뭐냐 하는 거를 말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남북 문제라고 하는 것이 철저히 지금 이것이 이념화된 문제란 말이죠. 이념화된 문제예요. 우리가 남북한 사람들이 같이 김치 먹고 같이 같이 말하고 같이 김치 먹고 같이 같은 말 쓰고 같은 쌀밥 먹고 같은 형제고 피를 나는 형제인데, 이게 이렇게 분단으로 산다는 거는 이건 완전히 이념적인, 그러니까 근데 이 이념이라는 것이 이게 지금 완전히 저쪽은 무슨 그 우리가 아는 공산주의라는 이념이 돼 있고, 여기는 뭐 민주주의 자본주의의 이념으로 돼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자, 어쨌든 이 이념으로부터 우리가 본질적으로 이제는, 왜냐하면 이 이념이라는 게 전부가 지금 우리가 서양 철학을 공부하고 있는 이유가 이 존 로크의 아이디어로부터 그야말로 헤겔의 절대정신, absolute Geist,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에서 거의 인류의 계몽주의, 근대 정신의 그 모든 계몽주의적 틀이 형성된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사실은 이념이라고 우리가 소위 이데올로기라고 말하는, 아이디올로지라고 말하는 것들이 다 여기서 생겨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북 문제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이 이념을 탈피해야 된단 말이죠. 이 서구적 가치관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고, 그저 인간이 인간을 보고 같은 민족이 같은 민족을 쳐다볼 줄 알고, 아무리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다른 방식의 가치관에 산다고 할지라도 그 내면에 깔린 모든 정서라는 건 역시 똑같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게 이념화돼서 저쪽에서는 김일성 수령님을 떠받고 살든, 여기서는 어떻게 딴 이념을 떠받고 살든, 그 제 친구 그 이토 아비토라고 하는 동경대학 교수가 그 탈북자들의 수기를 가지고 쓰는데, 이건 인류학적인 용어로 이 사람은 아주 그 서구적 언어가 아닌 이제 공식과 비공식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이 사람은 공식과 비공식, 그러니까 공식적 삶의 영역, 비공식적 삶의 영역. 이 공식적 영역에서는 다들 황당한 말도 서로 그냥 죽일 듯이, 그러나 이 비공식적 영역 삶에 우리가 이게 비공식이다 하고 얘기하는 비공식적 영역에 들어가면은 한국인이라고 하는 것에서 조금도 뭐 그 분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사람 얘기가 결국은 아직도 한나라고 아직도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거 이렇게 공식적 영역을 가지고 다들 지금 이제 허범 잡는 거 가지고 다그만 지금 남북한이 모든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 밑에 비공식적 삶이라는 건 그냥 여전히 그 똑같은 한국 사람들일 뿐이다. 이게 인류학자로서 그렇게 통찰 있는 그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원래 진도를 가지고
그 몇십 년 동안 필드 리서치를 했는데 저하고 아주 절친한 친구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문제랑 더불어 나는 노자라는 이 철학이야말로 뭔가 새로운 시대의 우리가 탈이념적 자유로 진짜 그 인간의 진정한 우리가 그 자유의 세계가 뭔가. 그래서 제가 노자를 지금 해설을 하고 있는데 이 노자의 해설을 위해서 제가 이 북한 사회를 연구를 깊게 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한국 자료가 많습니다. 남한에서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로 생각하는데 그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그 교보 가서 살 수 있는 정도의 책 속에도 북한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 통제된 것 같은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사실은 자기가 자기를 통제하고 있는 거지. 사실은 이게 이상한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나오는 여러분들이 관심만 가지면 한국에서 나오는 자료를 가지고도 북한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이런데 제가 이제 상해에 가서 이 얘기를 한 거는 처음에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게 이렇게 보세요. 이게 사실은 그저 뭐 공무원 되거나 그 뭐 나같이 교수 하거나 난 또 교수도 아니고 난 일찍이 잘려가지고 실업자가 된 사람이지만 그저 직장에 간다 그러면 말이에요. 직장에 취직했다면 다 대부분이 회사에 취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실 상공회에서 여러분들 여기 앉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뭐 몇백 명이 아니라고 이게 뭐냐면 전 국민을 좀 대표하는 거나 마찬가지. 왜냐하면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전부 거대한 그 조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뭐 거대하다고 얘기 안 해도 뭐 대기업이 아니래도 하여튼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옛날 우리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지금 하회 마을을 가든 뭐 저 어디 시골에 가든 옛날에 성시마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시마을에 그 어떻게 운영되겠어요? 거기에 그래도 종가가 있고 거기에 종택에 뭐 종부라든가 종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 품격이 다르잖아요. 그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생각이 넓고 품격이 없으면 그 집은 망해요. 그 종손이 형편없는 놈이 들어가면은 사실은 말이에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전부가 지금 대한민국 사회의 종가택 종손들이라고. 그게 중심이 돼서 여러분들의 커뮤니티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커뮤니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돌아가게 만들고 있는 종손적인 입장에서 지금 마을을 생각하고 사회를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하고 전 인류를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더 이상 옛날에 나는 뭐 내가 입장에서 경제 기획이 있는데 그 박정희가 기획을 잘 하고 있으니까 나는 거기 열심히 따라가면 되지 하고 돈만 벌면 되지 하고 그런 시대가 이미 지났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경제 계획을 해야 되고 국가 계획을 해야 되고 이 문화 기획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단 말이죠. 그 유명한 이 폴 틸리히라는 20세기 최고의 아마 폴 틸리히라는 여러분들이 여기 신학대학을 나오신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신학대학에서 반드시 조직신학 그러면은 20세기의 최고의 신학자입니다. 이 최고의 신학자인데 누구든지 배우는 신학대학에서 배우는 조직신학의 제1의 명제는 뭐냐면 가시라는 건 인간의 궁극적 관심이다 그거예요. 이게 가시라는 말을 궁극적 관심으로 바꾸자 이거예요. 그럼 궁극적 관심은 여러분들 만약에 궁극적 관심이란
여러분들 궁극적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뭐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여러분들은 나의 궁극적 관심은 돈 버는 거다. 머니. 그러면 돈이 이 사람에게 있으면 신이 되는 거예요. 그죠? 궁극적 관심이니까. 그런데 이러한 궁극적 관심이라는 게 과연 돈이 우리에게서 궁극적일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돈이라는 건 궁극적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1년에 뭐 넉넉하게 뭐 1억은 번다. 넉넉하게 내가 쓸 수 있는데 1억 된다 그러면 그걸로 살 쓰는 건 충분하잖아요. 기독교라고 하는 건 우리가 종교를 갖는다는 게 이런 궁극적 관심이 뭐냐 하는 문제인데, 예를 들면 애를 낳아가지고 키우는 어머니 입장에서는 나의 궁극적 관심은 그야말로 이 애가 정말 건강하게 자라서 훌륭한 사람 되는 것이다. 이거 훌륭한 얼티메이트 컨선이죠. 그러나 이런 얼티메이트 컨선도 결국은 그렇게 가지고 한 뭐 10년, 20년은 잘 살았는데 좀 지나 보니까 이 새끼가 그냥 뭐 개판 치고 뭐 하고 그냥 엄마를 개똥으로 알고 그러면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궁극성이라는 항상 궁극성으로 우리에게 나타날지라도 금방 그 궁극적인 게 아닌 게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궁극적 관심을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나는 오늘 여러분들과 앉아서 우리 국가를 생각하고 우리 사회를 생각하고 우리 인생을 생각하고 나의 궁극적 관심이 뭐냐 하는 거를 고민해보는 자리로 우리가 이 자리를 삼자 이거죠. 예를 들면 헨리 포드 같은 사람은 그 포드 자동차를 하는 사람들 1914년에 그 유명한 게 있잖아요. 그 당시 전부 다 노동자들을 뭐 1불 80센트가 이거밖에 안 줄 때란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그 포드가 뭐냐면 5불을 주잖아요. 5불. 1914년에 5불을 주고 8시간 노동제로 과감하게 도입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4년 후에는 3년 후에는 러시아에 그 유명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미국이 20세기에서 그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고 이런 사회주의 물결이 가는데 사회주의 물결에 안 들어간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 포드의 이 정책이라는 거예요. 회사 자체가 미국 문명을 살린 거죠. 왜? 내가 5불 줘가지고 얘들이 내가 만드는 자동차를 살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애들이 돼야 이게 돌아가는 거지. 이게 쉐어링이죠, 쉐어링. 뭔가 그 가치를 어떻게 순환시켜서 그게 우리 유학에서는 대의라고 그런단 말이야. 따이. 대의가 없는 놈은 그건 샤워라. 그건 소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대의를 가지고 사는 딸은 대인이 돼야 돼요. 대인. 딸은 위에 쥔스. 그게 군자란 말이에요. 군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한 오늘 내가 여기서 강의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나는 이 시대의 최고의 군자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박수 칠 때는 화끈하게 치고. 결국 그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 남북한이 어떠한 모습을 지녀왔느냐. 북한을 이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를 들면 중국을 이해하는 핵심은 역시 현대 중국을 이해하는 핵심은 모택동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중국의 문제는 모택동의 모든 것을 그대로 계승한다면은 중국은 희망이 없는 나라가 되는 거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모택동을 어떠한 방식으로 극복해서 새로운 차원의 새로운 이념과 새로운 국가 비전을 설정하느냐. 지금 북한은 마찬가지죠. 지금 북한이라는 것은 북한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김일성을 이해하는 거죠. 여기서 김일성의 날일변인가? 날일자지 이게.
하도 안 써가지고 지금 이게 나일자인지 한일자인지도 우리가 이렇게 김일성 그래도 이게 한일자인지 나일자인지를 내가 이렇게 우리가 북한에서 어둡다는 얘기지 일상적으로 안 쓴다는 얘기지. 근데 이 김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김일성을 이해한다는 건 결국 주체사상을 이해한다는 거죠. 주체사상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김일성을 이해한다는 건 주체사상을 이해한다는 것이고 주체사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은 뭐냐면은 주체사상이 형성되기까지의 그 복합적인 북한의 정치사를 그 맥락을 이해한다는 거죠. 주체라는 것은 지금 보세요. 주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서양 철학에서 끊임없이 주관과 객관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이제 앞으로 지금 존 로크의 인식론에서부터 출발하는 문제가 이제는 주관과 객관이라는 문제로 간단 말이죠. 그 주관과 객관이라는 게 근대 철학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인데 이 사람은 주관이라는 말을 안 쓰고 지금 주체라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주체라는 말은. 이 주체라는 말은 이건 서양의 서브젝트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야말로 이 주체라고 하는 말은 그야말로 이건 주체적인 말이란 말이에요. 이거 이제 해석이 안 되는 말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냥 이 사람들은 그냥 주체라고 그러지 이거를 뭐 서브젝티비즘이라든가 뭐 영어 할 때도 주체 소트라고 그러지. 그리고 일본에도 반드시 이 사람들은 주체라고 이렇게 시소라고 그러지 이거 번역 안 합니다. 절대 번역 안 하거든요. 근데 한마디로 말해서 주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건 서브젝트, 오브젝트 문제가 아니고 주체의 가장 그 대비해서 쓰는 말은 4대예요. 4대. 이 사람들 쓰는 말들이 4대. 4대고 종속이죠. 종속이고 비굴한 거지. 한마디로 말해서. 근데 지금 서양 철학에서 가장 큰 문제는 결국 이 우주의 그야말로 이 히랍 철학에서부터 아르케고 뭐 우지하고 하여튼 뭐 본질이고 쭉 해가지고 근세에 와서 이게 서브스탄스가 됐단 말이에요. 서브스탄스. 그 본질, 이 실체가 뭐냐, 이 우주의 실체가 뭐냐. 근데 이 데카르트에서부터 실체라는 것은 마인드냐, 매터냐, 이거 가지고 싸웠잖아요. 마인드냐, 매터냐. 결국 독일 철학, 독일 관념론에서 이쪽 그 마인드 계열이 결국은 해결까지 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이거를 변증법적으로 다이얼렉티컬 변증법적으로 이제 발전을 시켰는데 그 해겔의 변증법이라는 건 유심론적인 어떠하면서 절대 정신의 그 변증법적인 발전을 얘기를 하는 거고 내가 지원해서 부정의 부정을 말하는 변증법이고 그런데 막스는 결국 여기에 대해서 다이얼렉티컬 메터리얼리즘이라는 걸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메터리얼리즘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변증법적 유물론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증법적 유물론을 만드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쉽게 얘기해서 매터가 마인드보다는 더 본질적이라는 생각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마인드의 활동이라는 것은 매터의 조건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마인드는 내가 활동을 하는데 인간의 마인드의 활동을 제약하는 건 나의 물질적인 조건이죠. 나를 구성하는 물질적인 조건이란 말이죠. 그럼 역사도 마찬가지죠. 역사도 우리의 마인드와 같은 그 문화적 또 이념적 모든 그
대가리에 해당되는 우리가 소위 대가리라고 말하는 의식적 세계의 그 역사의 부분이 있고 역사에도 물질적 조건이 있잖아요. 물질적. 응? 생산 관계라든가 뭐 생산력이라든가 이런 물질적 관계가 있는데 그 물질적 관계의 변화가 결국 이 역사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인드, 문화의 변화 이런 걸 다 그것이 다 영향을 줬다.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물질적 조건이라는 걸 우리가 하부 구조라고 부르고 위에 대가리 있는 걸 상부 구조라고 부르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부 구조는 뭐야? 어디까지나 하부 구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맞는 말이죠. 내가 최근에 혁명을 제가 일으켰거든요. 혁명을 일으킨 무슨 혁명이냐면은 매일 저녁 텔레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영화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텔레비는 이게 물질적 조건이거든요. 안 봐! 이러고 내가 사상적으로 난 안 봐! 이러고 이념적으로 안 봐! 그런데 안 봐지냔 말이에요. 텔레비라는 물질이 있으니까 통만 키면 리모컨만 누르면 이게 쫙 나오니까 영화를 또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눈 나빠지죠. 그리고 저녁에 괜히 보게 되지. 그리고 또 실없이 자꾸만 영화를 틀게 되니까 공부 시간 줄어들죠. 그래서 내가 요 최근에 몇 년을 고생을 하다가 용감하게 혁명을 일으킨다. 그러고서 텔레비를 싹 없애버렸거든. 그런데 또 행복하게 그때에 우리나라에서 이 달 항아리를 조선조 백자 달 항아리 최고의 명장인 그 지당 선생님께서 박부원이라는 분인데 그 광주에 도요가 있는데 그분께서 자기가 평생 도올 선생을 존경하는데 도올 선생한테 내가 만든 달 항아리 최고 명품을 하나 선사해드리고 싶다. 내가 아무리 명품이라고 했죠. 선생님 감각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집에 와서 고르십시오. 달 항아리는 말에 이렇게 이 달 항아리는 이 달 항아리는 이걸 전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한꺼번에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반쪽씩 만들어서 사발처럼 만들어서 이거를 연결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달 항아리를 보면 이 중간 부분이 반드시 이렇게 좀 밋밋하게 돼가지고 그 연결 부위가 드러나요. 난 그게 싫었거든. 그게 항상 보면 달 항아리에서 명품들을 보면은 이게 완전히 동그랗게 그냥 그러나 이제 완전히 이렇게 대칭이 아니고 이 오묘한 그 비대칭이 있죠. 우리나라 작품의 위대성이라는 게 중국이라든가 이런 건 반드시 그런 게 완벽하거든. 일본 것도 그렇고 완벽한 그냥.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리 이 물레로 하더라도 완벽한 대칭성이 없거든. 색깔도 그렇고 모든 게 되는데 이게 동그란 게 있더란 말이야. 근데 여기 이렇게 좀 티가 여기 몇 군데가 있어요. 그 양반이 가장 옆에 이걸 두고 자기 이렇게 앉아 계신데 양반 딱 옆에 놓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제일 나중에 저는 이걸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 양반이 참 섭섭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걸 들고 왔죠. 내가. 그래가지고 텔레비를 치우고 난 자리에 딱 놨는데 텔레비가 없어진 허전한 마음을 이 텔레비만 해도 그게 이 시대의 모든 물질적 조건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하부 고조가 거기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싹 없어지고 나니까 달라지는 거지. 내가.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허전함은 하여튼 달 항아리로 채웠어요. 그 자리를.
그러니 얼마나 내가 행복한 사람이냐 그죠. 그러한 이 최근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은 결국은 이제 물질적 조건의 변화가 와야 인간은 변한다 그거지.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라는 것도 이 막시스트들의 이 여태까지는 그렇게 역사를 안 봤거든. 근데 막시스트에서 비로소 경제사관이라는 게 가능해진 거란 말이에요. 그전에는 경제사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막시스트들의 이 역사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현대적 인간들은 다 막시스트거든. 학문적으로 볼 적에는. 그러면은 결국은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결정한다. 그러면 매터가 마인드보다 더 근원적이다. 이게 다이렉티컬 메테리얼리즘의 아주 기본인데 주체사상은 말이죠. 재미난 게 뭐냐면 이 우주의 본질에 매터를 놓지 않아요. 매터를 놓지 않고 주체를 놓는다는 거예요. 주체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그냥 인간을 통째로 놓는 거예요. 인간.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 매터라든가 마이너 추상적인 말이 아니고 인간을 놓고 그 인간이 뭐냐면 이 세계를 능동적으로 개혁해 나간다. 자, 그러면 뭐냐면 인간에 대한 데피니션, 인간은 자주성과 창조성과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동물이다. 이게 주체사상의 대천재거든. 근데 여기서 자주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주체적으로, 그래서 뭐냐면 이 북한의 주체사상에 있어서는 우리가 말하는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 혁명이라는 것은 보편주의적 그런 혁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나 이것은 조선의 혁명이다. 조선혁명이다. 조선 사람들이 잘 사는 길을 모색하는 혁명이고 이 조선혁명은 조선인을 위한 것이고 조선인을 위한 조선혁명을 하려면은 조선의 역사와 조선의 문화와 조선의 언어를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뭐냐면 그러기 때문에 이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주성과 그리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항상 창조적으로 이 세계를 창조해 나간 능력이 있는 동물이다. 그래서 인간은 타 동물과 달리 폴 틸리에도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이 동물은 환경과 이 파티시페이션, 환경에 파티시페이션 하는 게 크고 인간이라는 것은 이렇게 인디비주얼라이제이션이 더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동물은 주변 환경에 뭐 아까 말했듯이 이러한 하부구조의 지배를 90%를 받는다면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뭐 5%도 잘 안 받는다는 게 주체사상이란 말이죠. 이게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뭐냐면 인간의 오히려 95%는 여기서 일로 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것은 인간이 자주적으로 살고 결국 창조적으로 살고 그 다음에 의식적으로 산다. 의식이라는 건 뭐냐면 사상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사상의식. 그 사상의식이라는 게 뭐냐? 결국은 인간이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사냐에 따라서 환경을 능동적으로 개변할 수 있는 거지. 사상이 없이 물질적 조건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의식이 저절로 생겨난다는 그런 개똥 같은 막스는 틀렸다. 그러니까 여기에 막스는 틀렸다. 레닌은 틀렸다. 모택동은 틀렸다. 막스 엥겔스는 공산혁명의 역사에서 기초적인 이론을 제시했고 레닌은
혁명의 방법론을 제시했지만 우리 김일성 수령님께서는 공산주의를 한 단계 높여서 보편적인 새로운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인간학을 완성시키셨다. 딱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에? 이제는 뭐 더 이상 무슨 물질 변증법의 그런 유치한 이론을 가지고 살 수 없다. 근데 자 여기서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은 왜 주체로 가지 않으면 아니 됐겠냐. 막스 레닌 형님 틀렸다. 이거는 뭐냐면은 친소파 허가이를 자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모택동이도 저리 가라. 이거는 뭐냐면은 연안파들을 제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상이 형성돼가는 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이 사람에게 있어 구체적인 정치투쟁과 관련된 거죠. 정치투쟁과 관련된. 그러니까 이런 걸 이해하려면은 크게 얘기해서 1945년에 8월 15일 날 해방이 되는데 8월 16일 날하고 8월 17일 날 양일에 걸쳐서 우리나라의 모든 감옥이 터져 나옵니다. 공식적으로 모든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공식적으로. 여기 있는 사람들이 98%가 다 커뮤니스트였다는 얘기예요. 커뮤니스트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나라에는 좌익 세상이 된 거예요. 8월 15일 날 이후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스탈린이라는 사람의 이 정치적 감각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어디까지나 이거는 거저먹은 건데 이 여기다가 무리한 지배를 할 필요가 없다. 이거 행정이고 뭐든 이게 복잡하다. 정치라는 건. 그래서 뭐냐면 이 사람은 뭐냐면 우리는 간접 통치만 하면 된다. 이거 거기다가 내려보내는 소련군에게 뭐냐면 절대 뭐냐면 행정권은 이양시켜라. 조선인들 스스로 걔들이 하고 그리고 공산주의를 입에다 내지도 마라. 결국은 민주주의 혁명을 한다고 하고 모든 사람들을 포섭을 해서 인민자치위원회를 만들면 그 자치위원회를 그래서 행정권을 장악을 하게 되면 그건 자연히 다 공산주의로 공산혁명으로 가게 되어 있다. 이게 굉장한 거죠. 스탈린의 감각이라 이게. 그러니까는 가자마자 보니까 벌써 이 인민위원회가 북한에 꽉 찼거든. 딱 스탈린은 아는 거죠. 보낼 적에도 하바롭스크에 있을 때 김일성을 불러다 봤다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사전에 인터뷰를 했다는 거야, 스탈린이. 그래가지고 이게 원산항으로 들어오는 게 9월 19일 날 들어오고 그 유명한 조만식 선생이 뭐냐면 그 당시 조만식 선생이 여기에 뭐냐면 그 평양의 인민위원회를 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만식이라는 분은 이건 민족주의자고 이 사람은 완전히 민주주의를 신봉한 사람이지 공산주의 생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인민위원회를 처음에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10월 14일 날 김일성을 그 평양 시민들이 7만 어떤 데 보면 30만 명이었다고 한다고 보통 7만이라고 하는데 7만 명이 이렇게 운집해 있는데 딱 김일성이를 우리 김일성 장군 딱 올려보내는데 다 그때만 해도 보천보전투니가 다 알려져 있었거든. 김일성이라는 이름은. 근데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각한 거지. 백마탄 할아버지가 딱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이 그냥 뭐 어린 꽃미남 같은 33살에 통통한 놈이 올라가서 딱 있으니까 사람들이 저게 다들 어찌랬다는 거야. 저게 뭐냐. 근데 김일성이가 생긴 게 잘생기고 그 멋있는 옷을 탁 입고 그 올라갔는데 처음에는 좀 낯설었지만
어느 장면에 오든지 김일성은 그 좌중을 압도하는, 제압하는 카리스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유명한 연설을 하는 거 아니에요. 힘 있는 자는 힘으로, 돈 있는 자는 돈으로, 지식 있는 자는 지식으로, 조국의 뭐 재건을 위해서 우리가 뭐 힘을 합치십시다. 뭐 이러면서 그냥 쫙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벌써 김일성 장군 만세가 뭐 이렇게 터져 나오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들어와 가지고 평양 연설 이후로 쭉 발전을 하다 보니까는 이게 자기 당이 없잖아요. 자기 그냥 소련 대의로 온 거지. 자기 당 기반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재미난 거는 뭐냐면 북한의 경우는 똑같은 형식상 중국 체제와 똑같습니다. 똑같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넌센스라고. 왜냐하면 이 인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국가가 이게 사실은 소련이 만들어준 거지. 소련이 만들어준 거고, 이 군이라는 게 이걸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군이라는 건 기껏해야 하바롭스크에서 데리고 들어온 애가 60명 정도. 이거 아주 마이너리티란 말이에요. 이건 해방 후 전국에서, 그러고 저희는 당도 없고, 자기 당도 없고. 그건 공산당이라는 건 지금 박헌영을 위주로 해서 그동안 국내에서 장기간 투쟁을 해온 거고, 군이라는 것도 자기 군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은 이 군이 형성되는 과정이라는 게 뭐냐면 막강한 그 모택동이랑 같이 혁명을 했던 연안파라든가 연안 중심의 그 막강한, 그러니까 연안파들이 보면은 저 동북 항일 연군의 무슨 그 조그만 지대에 무슨 사장을 했다는 놈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무정 같은 사람이나 박일우나 이런 사람들을 본다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항미 원조, 항미 원조라고 그랬잖아요. 6.25를 갖다 이 사람들 항미 원조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이때의 항미 전쟁 이걸 보낼 적에도 6.25 때 여기 오면 팽덕회가 오잖아요. 팽덕회의 그 카운터파트 조선의 사령은 김일성이 아니라 박일우였다고. 6.25 전쟁에서 지금 김일성은 배제됩니다. 작전권에서 배제돼요. 그러니까 이 군이라는 게 김일성의 군대가 아니었다는 얘기지. 김일성의 군대가 아니었고, 기본이 조선의용군이 가장 주력 부대를 이루었고, 그들이 볼 때는 똥똥한 요 김일성이는 이게 아웃사이더였다는 얘기지. 김일성이가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북한은 33살에 이 김일성이가 처한 환경이라는 것은 막강한 무력을 가진 거대 군단들이 쫙 자기를 포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뚫고 도박을 건 거죠. 남한을 침공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면서 그 과정에서 모두 제거시킨다고 하는 그 계획은 철저히 들어맞은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김일성이가 결코 장악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김일성이는 김일성 나름대로 모든 그 정적들을 제거하면서 사상도 뭐냐면 유물주의를 버리고 공산주의를 버리고 주체사상으로까지 아주 극단적으로 가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은
김일성이가 그렇게 그 권력에 대한 집착 때문에 갔다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모든 정황이, 역사적 정황이 그러한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아니 되게끔 김일성이를 또 몰아간 측면도 있다는 거죠. 이 인류사의 냉전 구조가 이제 6.25 전쟁 이후에 정착이 되고 그러한 상황에서는 결국은 그런 주체사상으로 가면서 결국은 중국도 뭐 하면 자를 수 있고 소련도 자를 수 있다. 뭐 미국하고 말할 것도 없고 일본도 말할 거 없고 그렇게 되면은 이 주체는 뭐예요? 결국은 고립된 주체가 되는 거죠. 교섭하는 주체가 아니라 고립된 주체가 되는 거예요. 고립된 주체가 된다는 것은 경제적 빈곤이 따르게 되는 거죠. 그럴수록 뭐지? 경제적 빈곤이 따를수록 사상이 강화되는 거지. 사상이 강화되는 거죠.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냐면 결국은 이 주체 사상 자체는 나쁜 게 아닌데 이것이 유일 사상으로 간다는 거지. 결국 유일 사상이라는 건 지금 뭐냐면 오로지 김일성 형님의 보천보 전투로부터 내려오는 백두산 혈통의 이 백두혈통의 요 맥이야말로 유일한 조선혁명의 유일한 정통이다. 그러니까 유일사상이라는 건 유일 지배체제, 그러니까 김일성만이 유일하다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 유일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냐면 다양한 북한의 공산주의를 만든 다양한 혁명 전통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양한 싸움들이. 그 무력 항쟁 계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계보들이 다 가짜고 오로지 김일성 형님만의 혈통만이 유일한. 그건 그 유일 사상에 의해서 뭐냐면 백두혈통이 강조되면서 김정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김정일이가 군이 당의 지도를 받는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으나 인민의 입장에 서서 당을 위배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거를 선군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선군 정치라고 부른 거거든. 근데 선군 정치라고 해서 요새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김정은 이전에는 군이 당 위에 있었는데 김정은이에 와서 당이 군 위에 있게 되었다. 이런 표현들을 막 쓰거든. 근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선군 정치에도 군은 당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그 원칙은 변함이 없어요. 그 선군 정치라는 게. 단지 모든 그 빈곤 속에서도 군을 위해서 우리는 인민들은 복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수학이 나도 인민은 조금 굴더라도 군대를 먼저 매겨서 주다. 뭐 이런 게 뭐냐 군 first 이런 얘기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군의 충성심을 그 고난의 행군, 그 어려운 경제적 공부 속에서 군의 충성심을 유지시킨 게 선군사상이라고. 그래서 북한이 안 망한 거예요. 그런 것이 그러니까 주체사상에서 유일사상에서 선군사상으로 가고 지금 뭐냐면 김일성, 김정일 주의. 전 국민의 김일성, 김정일 주의화. 지금 이게 김정은, 그러니까 김정은은 자기게 없으니까 그 이전에 김일성, 김정일 사상. 주체사상, 선군사상이 아니라 김일성, 김정일 사상. 요것이 지금 김정은의 책이에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오늘날의 우리가 문제는 결국은 이 남북한의 모든 문제가 북한 사회는 북한 사회의 나름대로 그 어려운 국제적 환경 속에서 주체를 그 버겁게
주체를 하면 안 될 놈들이. 주체를 하면서 우리는 주체를 할 수 있는 놈인데도 그냥 4대 그냥 종속돼가지고 4대 속에서 나만은 이렇게 하는. 저놈들은 주체를 외쳐서는 아니 될 놈들이 주체 외치면서 그냥 깡말라 돼지고 빈곤과 기아에 허덕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주체를 외쳐가지고 빈곤과 기아와 독재로 간 거나 4대를 외쳐가지고 4대를 가지고 부유해지고 민주를 획득한 남한의 역사는 인류 사상 이렇게 드라마틱한 이런 아이러니는 없다는 얘기예요. 아이러니는 있는데 우리가 남한의 역사도 이게 기형적인 역사로 아주 우리를 가장 정상적이고 북한 놈들은 좀 미친 놈들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에서 남북한의 모든 상황은 남한이 걸어온 길도 그 나름대로 황당한 길이란 말이에요. 황당한. 아니 개성공단 만들고 금강산 저기 하고 뭐 김대중이 가서 그 김정일하고 포옹하고 뭐 남북 기본 합의서를 하고 맨날 남북한이 그렇게 서로 잘 될 듯이 하다가도 갑자기 그냥 제로 원점으로 돌아가고 이런 무식한 그 어렵게 쌓아서 다시 원점으로 팍 돌아가고 이런 기형적인 역사 발전이 어디냐는 얘기지. 역사 전개가. 그러니까 이런 남한의 황당한 전혀 책임성 없는 이런 역사나 북한이 저렇게 고생하면서 주체사상을 외롭게 외치고 저렇게 사상을 가지고 의식적으로 이 역사를 개변해 나갔다는 고집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 거나 똑같이 이상한 놈들이라는 거야. 이상하다는.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오늘까지 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다. 전쟁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전쟁 수행할 수 있는 경제적인 힘이 없어요. 북한은. 전쟁 수행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핵무기 개발을 해가지고 그거를 해도 으르렁거리고 국제사회에서 보이스를 내는 거 아니에요. 그게 주체식 사고라니까. 어떻게든지 주체적으로 고립된 자아 속에서 어떻게 주체적 목소리를 내냐. 핵개발밖에 없지. 그런데 지금 핵개발 그만둬라? 안 되죠. 얘들은 그게 생명인데. 어떻게 생명을 내놔요? 그러니까 동결을 하고 어떻게든지 잘 달래서 뭔가 지금 이 상태에서 평화를 먼저 얘기하자. 평화적 패러다임으로 가다 보면 너희들 경제적 여건도 나아지고 그럴 것이다. 지금 우리 역사처럼 이런 아이러니가 없어요. 북한은 주체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빈곤과 독재로 갔고 우리는 비주체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풍요로워졌고 민주를 쟁취했다고 하는 이 아이러니 속에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을 껴안아서 그야말로 우리의 장으로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는 건 저도 잘 압니다. 우리가 각성된 마음으로 남북 문제를 보다 폭넓게 포괄적으로 여러분들이 여유롭게 생각해 주시면서 여러분들이 남북 문제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남북 문제말로 경제 문제를 풀어가는데도 제1의 함수입니다. 우리가 모든 경제가 공공해진 것은 전부 이 남북 문제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문제가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 때문에 여태까지 이렇게 잘못되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스스로 각성된 의식을 가지고 선구적으로 우리 역사를 이끌어가는 프론티어가 되어야 된다. 오늘 제 강의는 이것으로서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